다만 보신 것처럼 환율은 정부의 온갖 정책 발표에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던 시점에 예고됐던 외환시장 추가 개방 정책이 예정대로 발표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외환시장 개방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는 게 골자인데 이게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겠죠.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우선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정책의 정확한 내용과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네, 정부는 외환시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외환거래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지금까지 제한되어 온 역외 외국인 간 원화 거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의 순차 도입 일정이 함께 제시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시장 개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는 구상인데요. 그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논의가 진행돼 왔고 최종 발표 방식과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네, 물론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우리의 오랜 수건이긴 했습니다만 환율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외환시장 확대는 국내 증시 투자 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외화 유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는 양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 흐름 속에 달러 수급의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일각에선 시장 개방 확대 움직임이 자칫 환율 방어 전선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렸을 때 순기능이 더 많다는 입장인데요.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 인프라를 개선하는 부분이라면서 로드맵 발표가 외환시장의 당장에 직접적으로 충격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성훈입니다. 이 와중에 누적된 고환율의 영향으로 조금 잠잠하나 했던 각종 물가의 오름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00%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 가격 인상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이번엔 어디서 가격을 올립니까? 네,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3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하이오 커피가 지난 17일부터 일부 커피와 음료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페라떼와 카푸치노는 2,800원에서 3,000원으로 7.1%, 카라멜 마키아토와 카페 모카 등은 3,500원에서 3,800원으로 8.6% 올랐습니다. 하이오 커피 측은 고환율의 생두뿐 아니라 원부자재, 인건비 등의 부담이 누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카페 프랜차이즈 바나프레소도 새해부터 일부 매장에서 아메리카노 가격을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앞서 스타벅스와 투썸, 컴포즈 등 커피 업계는 올해 초에도 수입 원두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올해 초에 가격을 올렸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환율 상승을 반영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피는 원두를 모두 수입하다 보니까 환율 관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커피 원두 가격은 1년 새 소폭 떨어졌지만 환율 영향을 반영한 원화 기준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커피 수입 물가 지수는 달러 기준으로는 307이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380에 가까울 정도로 훨씬 높았습니다. 이상 기후로 원두 생산량이 줄면서 가격이 상승 추세인 가운데 고환율 여파까지 장기화되면서 커피업계의 인상 러시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자, 수입을 살펴봤으니 수출도 보겠습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 집계된 수출액이 같은 20일 기준으로 역대 모든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달러 기준이라 고환율을 따지지 않고도 수출이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 역시나 반도체가 효자였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일단 자세한 수치 먼저 정리해 보죠. 네,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액은 43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습니다. 매달 20일까지 집계한 관세청 수출통계 기준 역대 최대치입니다. 휴일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1년 전보다 3.6% 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가 116억 달러로 42%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20% 수준에서 크게 확대되며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에 이어 수출액 2위는 자동차였는데요. 다만 규모는 3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3% 가까이 줄었고 뒤이어 석유, 철강 제품도 소폭 감소해 각각 26억 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2억 달러로 집계됐고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 뒤를 잇는 산업들이 감소한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국가별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네, 중국으로의 수출은 늘어난 반면 미국 수출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 눈에 띕니다. 20일까지 대중 수출액은 6.5% 증가했고 대미 수출은 1.7% 줄면서 1, 2위 간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중화권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이 활발했는데요. 특히 베트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0% 넘게 급증해 3위 수출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기존 3위였던 유럽 수출은 14% 급감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내걸고 대대적인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창한 이름이 붙은 정책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체감도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확실하게 환경을 바꾸죠.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우선 최근 금융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대출인데 금융감독원이 개입을 시사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대출 금리와 수수료 산정 체계를 금감원이 점검해서 깜깜이 관행을 개선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의 수용률을 높여서 금융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방지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특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캐피탈사의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와 제조 단계에서부터 금융사가 핵심 위험을 정의한 뒤 그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인데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위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이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또 외상매출 채권담보대출과 셀러론 등 판매기업의 상환 청구권이 있는 은행권의 결제성 여신 현황을 금감원이 전수조사해서 문제되는 상품 조건 추가나 판매 중지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던 중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달리 금감원이 판매 중단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또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이 직접 전담팀을 꾸려서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분야별로 수사할 민생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나 대상 등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 조율을 하고 관련법 개정을 거친 뒤 가능한 한 이를 지일 내에 금감원 민생범죄특사경이 출범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BNK 금융지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회장 선임 절차를 두고 이른바 이너서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첫 검사에 돌입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지배구조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네, BNK 금융지주가 첫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중 BNK 금융지주의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피기 위한 현장 검사에 착수합니다. BNK 금융은 지난 8일 빈대인 현재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확정했는데요. 빈 회장 재임 기간 선임된 사회 이사들이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에 다수 포진된 데다 회장 후보 등록 기간도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짧았다는 점에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때문에 오는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빈 회장이 연임을 확정하기 전에 검사 결과에 따라 선임 절차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이 검사의 원동력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두고 소수가 돌아가면서 지배권을 행사하는 부패한 이너서클이 형성돼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CEO 선임 관련 문제가 거론되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BNK금융 외에도 회장, 행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해서도 추가 검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회장이 연임에 도전 중인 우리금융과 현 회장 연임이 확정된 신한금융지주 등이 거론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열었던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끝나고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복귀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참모진과 기자단 등이 모두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이사가 끝났군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제왕적 청와대를 지적하며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지 3년 7개월 만에 복귀하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사용하는 본관과 참모들이 머무는 여민관, 외빈 내빈 행사에 사용되는 영빈관과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있는 춘추관 등은 이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머무는 관전은 내년 초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본관과 여민관에는 각각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되는데요. 본관 집무실은 정상회담 등 공식 행사에 활용하고 대부분 대통령 업무는 여민관 집무실에서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참모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춘추관은 오늘부터 재가동됩니다. 한편 대통령실 공식 명칭은 청와대로 바뀝니다. 또 홈페이지와 설치물 등에 들어가는 각종 로고는 옛것으로 돌아가고요.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하진 않았는데요. 첫 출근 시점이 정해지면 공개적인 청와대 복귀 행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단순히 집무실을 이사하는 것 말고도 디테일한 변화가 많던데요. 네, 국무회의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등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광화문과 경복궁, 청와대 일대의 러닝 코스도 이용 가능하게 하고요. 주변 등산로 통제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세종 집무실 이전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청와대 시대 역시 길게 이어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했던 올해 안에 발표는 어렵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추정됐던 것보다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어제 서울 국무총리 공관에서 11호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로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로 가름하겠다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발표 시점이 연말에서 미뤄진 데 대해서는 지자체장과의 협의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11호 대책으로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잡혔지만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발표가 지연되는 이유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용산 정비창인데요.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곳의 공급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6천 가구 공급을 전제로 도시계획을 마련해놨는데 국토부는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산이 서울 도심의 핵심인 만큼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인데요. 서울시는 공급을 크게 늘리면 도시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그러면 최소 2년 이상 사업이 미뤄져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간 온도차가 큰 만큼 정부가 밝힌 1월 대책 발표 계획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서울시 마을버스가 대중교통 환승제도 탈퇴를 선언하며 시작된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습니다. 반면에 전국 철도노조는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내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소식들도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일단 마을버스를 먼저 보면 이곳은 누적된 적자가 원인이었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마을버스 조합과 내년도 서비스 개선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을버스 조합은 대중교통 환승 할인 보전 규모를 두고 시와 갈등을 벌이면서 요구안을 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환승제를 탈퇴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이에 시는 지난 10월 마을버스 조합과 1차 합의를 체결했지만 이후로도 조합은 계속해서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최종 합의를 통해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 금액을 올해 412억 원에서 내년 5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 내년 마을버스 운행 횟수를 올해보다 약 5% 늘리고 운행이 부족했던 적자 업체 노선 154개는 12% 증편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철도 쪽은 갈등이 여전합니다. 당장 내일 출근길부터 전철 운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면서요? 네, 코레일은 내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철도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 등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전철의 운행이 평소보다 25% 감축 운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서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경강선과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철도노조는 정부가 코레일에 대한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가 아닌 90%까지만 올리려는 데 반발하면서 100% 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해킹 사태 관련 새 소식들 연달아 전하겠습니다. 올해 대규모 정보 유출의 시작이었던 SK텔레콤 사태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안이 나왔다는 소식 자주 들으셨을 텐데 여러 기관들이 연달아 조정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1인당 10만 원 보상안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 편의점과 빵집 등 제휴 매장에서 쓸 수 있는 현금 성격의 포인트 5만 원, 총 10만 원을 SK텔레콤이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가입자들이 지난 8월에 감면받은 요금제 금액의 50%는 이미 보상이 된 걸로 감안해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정보 유출에 따라 가입자 58명의 집단 분쟁 조정 신청에 따른 결과입니다. 일단 소비자위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절차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300만 명에게 10만 원씩 보상하면 보상 규모는 총 2조 3천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이번 조정안은 SK텔레콤이 수용할까요? 네, 조정안이 강제력이 없는 만큼 SK텔레콤이 수용해야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SK텔레콤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거부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소비자위의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보름 안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다음 달쯤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만약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마저 거부한다면 보상을 원하는 피해자들과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현 시점 가장 큰 규모의 유출을 일으킨 쿠팡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에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투자자들의 소송이, 우리나라에선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우리나라부터 보겠습니다. 영업 정지까지 결국 거론이 됐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손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영업정지까지 가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국회에서도 쿠팡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쿠팡 연석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앞서 소비자들의 소송이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주주까지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의 주주 조셉 베리는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 재무책임자를 상대로 증권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셉 베리는 다른 주주들을 대변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고 향후 소송 참여 원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로런스 로젠 변호사는 쿠팡이 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 미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작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출시일을 내년 3월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초슬림폰인 엣지 모델의 S 시리즈 편입 여부도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이번 라인업에서는 빠진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엣지 모델이 갤럭시 S26 시리즈에서 빠진다고요?
네, 사양과 가격 등을 두고 편입 여부를 막판까지 고심했지만 엣지를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출시한 초슬림폰 엣지 모델을 플러스 모델 대신 S 시리즈에 넣는 방안을 고려했는데요. 엣지 판매량이 부진하자 막판에 플러스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기본형 노멀과 차별점을 확실히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멀과 플러스 모델 탑재가 유력한 자체 개발 AP인 엑시노스 2600 칩과 관련해 안정화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두고도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수요 증가로 D램 가격이 폭등한 게 원인입니다. 특히 12GB 모바일 D램은 연초 대비 현재 2배가량 가격이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8GB 램 탑재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S26 시리즈 출시가 예고된 3월도 이게 예년 대비 좀 늦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월 말 갤럭시 언팩으로 S26 시리즈를 공개한 뒤 3월 6일에 글로벌 출시할 전망인데요. S 시리즈 3월 출시는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 S 시리즈 언팩을 1월 말에서 2월 초 연뒤 2월 중 출시를 유지해왔습니다. S25 시리즈만 해도 지난 1월 23일 언팩을 진행한 뒤 2월 7일 출시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을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료비 조정 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1개 분기 연속 동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가 고객들의 소멸 마일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합결제 등 추가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대1로 하는 전환 비율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내년 경영 여건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내년도 기업 경영 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2%는 내년 경영 여건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내년 경영 리스크 중 대내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과 회복 지연을 가장 많이 꼽았고 대외 요인으로는 환율 등 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